걸신.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 먹는다는 것은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즐거움이다. 그리고 기쁘게도 이 세상은 맛있는 음식으로 가득 차 있다. 자칭 미식가이자 대식가인 나에게는 행복한 사실임이 틀림없다. 비록 과하다 말할 수 있는 내 음식 사랑 덕분에 꽤 많은 돈을 식비로 탕진해버리지만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아깝다고 생각해 본 적 없다. 맛있는 음식을 실컷 먹은 뒤에 느껴지는 포만감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의 상징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그다지 내세울 것 없는 평범한 인생이지만 내 삶을 사랑하는 이유가 그런 행복감 때문이다. 하지만 언젠가부터 내 작은 행복이 깨져가고 있었다. 잠에서 깬 나는 엄청난 허기에 입맛을 다시며 침대에서 일어났다. 바닥에 널린 쓰레기들을 피해 주방으로 가서 냉장고 문을 열고 생수를 꺼내 들었다. 회사에서 잘려 백수가 된 지 한 달째. 이왕 일을 그만둔 거 푹 쉬자는 생각으로 저금해 놓은 돈을 까먹으면서 하루하루 빈둥거리고 있다. 순식간에 병 하나를 비운 나는 그대로 냉장고를 뒤적거렸다. 기분 좋게도 냉장고 안엔 삼겹살이 있었다. 난 군침을 삼키며 삼겹살과 함께 김치와 상추를 꺼냈다. 밥솥을 보니 밥이 3분의 1쯤 남아 있었다. 공깃밥 3개 분량은 되겠지만 나한테는 터무니없이 부족하다. 난 냉동실을 뒤져 냉동만두 한 봉지를 그대로 전자레인지에 집어넣었다. 그리곤 서둘러 가스레인지에 불을 켜고 삼겹살을 굽기 시작했다. 고기가 구워지면서 나는 냄새에 정신을 차리기 힘들어질 때쯤 냉동만두가 다 데워졌다. 견디기 힘든 허기에 난 급히 냉동만두를 꺼내어 봉지를 찢고는 맨손으로 2개 집어 입안에 넣었다. 뜨거운 탓에 혀가 데일 뻔했지만 혀를 굴리며 만두를 씹어 삼켰다. 생수병을 들어 입안을 식히고는 다시 만두 몇 개를 입안에 털어넣고 고기를 잘랐다. 하지만 이걸론 부족하다. 다 익은 고기를 후라이팬째 식탁에 옮겨놓고 냄비에 물을 받아 올렸다. 그리고 남은 만두를 집어먹고는 식탁에 앉았다. 노릇노릇하게 익은 삼겹살을 몇 점 집어 밥 위에 놓고 투박하게 고추장을 찍어 올렸다. 그 위에 잘 익은 김치 한 점을 올려 입안에 넣었다. 그걸 시작으로 나는 빠른 속도로 접시를 비우기 시작했다. 고기를 먹는데 집중한 나머지 냄비를 잊고 있었다. 물이 끓는 소리에 난 들고 있던 고기쌈을 입안에 우겨놓고는 찬장에서 라면 3개를 꺼내어 냄비 안에 집어넣었다. 꼬들꼬들하게 익힌 라면에 삼겹살을 싸서 남은 고기를 다 처리하고 미리 남겨둔 밥을 국물에 말았다. 이번에도 김치를 얹어 허겁지겁 퍼먹기 시작했다. 마지막 국물 한 방울까지 남김없이 들이켜고는 냄비를 내려놓았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다. 난 냉동실에서 퍼먹는 아이스크림을 한 통 꺼내와서는 숟가락을 들고 크게 퍼서 입안으로 마구 우겨 넣었다. 다 먹은 아이스크림 통을 대충 던져놓은 나는 식탁을 둘러봤다. 말 그대로 전투적인 식사의 흔적. 엄청난 양을 먹어치웠지만 난 전혀 만족스럽지 않았다. 포만감. 가장 중요한 포만감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다. 난 여전히 꼬르륵거리는 배를 내려다보며 헛웃음을 지었다. 그렇게 입안에 우겨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눈을 뜬 그때처럼
배가 고픈 상태였다. 일을 그만두고 나서부터 허기가 심해지더니 지금은 아예 포만감을 느끼지 못할 정도로 심각해졌다. 먹는 양이 늘어서 맛있는 음식을 실컷 즐길 수 있다는 즐거움도 잠시, 아무리 먹어도 허기는 가시질 않았고 하루의 대부분을 먹는데 할애하는데도 몸은 점차 여유와 같다. 방금 식사를 마쳤지만 여전히 배가 고팠기에 난 음식 배달을 시키기로 했다. 오늘 역시 하루 종일 음식과의 전쟁을 치루어야 할 모양이다. 양념치킨과 간장치킨을 한 마리씩 주문해 입안에 우겨넣기 시작했다. 순살로 시켜야 조금이라도 빨리 많이 먹을 수 있다. 반쯤 먹었을 때 라지 사이즈 피자도 도착했다. 같이 딸려온 캔콜라를 순식간에 비워버리고 피자를 2조각씩 들고 입으로 밀어 넣었다. 족발은 배달이 밀린 건지 아직 도착하지 않고 있었다. 한 손에 피자를 들고는 다시 냄비에 물을 올리고 라면 3개를 더 끓였다. 이번엔 계란도 2개 넣기로 했다. 다행히 라면이 다 익을 즈음 족발이 도착했다. 냄비를 내려놓고 족발에 새우젓을 듬뿍 찍고는 막국수와 함께 입안에 밀어 넣었다. 그야말로 걸신이라도 들린 듯 펼쳐놓은 음식들을 다 먹어치우고는 새 아이스크림을 한 통 꺼내어 그마저도 싹 비워버렸다. 터무니없는 양이었지만 여전히 배가 고팠다. 게다가 또 한 가지, 먹으면 먹을수록 맛이 잘 느껴지지 않고 있었다. 아무래도 과도한 폭식으로 혀가 둔해지는 모양이었다. 하지만 고작 그런 이유로 굶을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은 마치 해골과도 같은 한심한 꼴이었다. 어떻게 해서든 배를 채워야 한다. 난 여전히 주름배를 움켜쥐고는 밖으로 나갔다. 뷔페라든가 무한리필집이라도 가야지. 이대로 가다간 통장 잔고가 순식간에 바닥을 낼 게 분명했다. 난 크게 한숨을 쉬며 가게를 나왔다. 며칠간 무한리필집을 돌아다니며 저렴하게 식사를 해왔건만 얼마 가지 않아 쫓겨나고 말았다. 상식을 벗어난 수준으로 퍼먹었으니 불합리하다고 말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다른 곳이라도 알아볼까 했지만 나에 대한 소문이 쫙 퍼졌는지 이제 어떤 가게에서도 나를 받아주지 않는다. 이제 슬슬 돈도 떨어져 가고 있다. 더 이상 맛이 문제가 아니었다. 어차피 얼마 전부터 거의 아무런 맛도 느낄 수 없었다. 그저 살기 위해 입안에 음식을 밀어 넣을 뿐. 난 남은 잔고를 체크하고는 마트로 향했다. 라면을 박스째로 사서 물을 잔뜩 넣고 끓이면 그래도 저렴하게 많이 먹을 수 있을 것 같았다. 다시 며칠이 흘렀다. 어떻게든 허기를 채우려 노력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최후에는 건빵을 물에 개어 미친놈처럼 퍼먹었지만 그마저도 한계였다. 이제 집안엔 먹을 것도 없었고 더 이상 돈도 없었다. 난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말 그대로 뼈와 가죽밖에 남지 않은 조촐한 모습. 살아있는 게 신기한 상태였다. 홀쭉해진 배에서는 연신 꼬르륵 소리가 나고 있었다. 난 헛웃음을 지으며 방바닥에 드러 누웠다. 나이 먹을 대로 먹은 백수가 방 안에서 굶어 죽었다고 하면 사람들이 얼마나 비웃을까. 창피해서라도 이렇게 끝내고 싶지는 않았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몸을 움직일 힘도 없었고 돈도 먹을 것도 없었다. 난 힘겹게 팔을 들어 앙상한 손을 바라보았다. 허기에 입맛을 다시며 난 가만히 손을 입으로 가져갔다.
참나 별거를 다 보겠네. 사인이 뭐라고? 김영사는 눈앞에 놓인 시체를 보며 담배를 꺼내 물었다. 질식이에요. 손을 거의 팔꿈치까지 입안에 집어넣어서 기도가 막혔어요. 정황상 자기 팔을 먹으려고 한 것 같네요. 담담한 감식반의 말에 김영사는 기가 막힌 듯 고개를 흔들었다. 특이사항은? 자세한 건 부검 결과가 나와야 되겠지만 단기간 폭식으로 위장이 터무니없을 정도로 망가진 상태였어요. 굳이 질식이 아니라도 얼마한가 죽었을걸요? 몸무게도 급속도로 불어난 흔적이 있고요. 김영사는 100kg는 우습게 넘어갈 것처럼 보이는 시체의 모습을 보며 한숨을 쉬었다. 저렇게까지 폭식을 한 이유가 뭘까? 단순 식탐이라든가 스트레스라든가 그런 수준은 아닌 것 같은데. 감식반은 펜으로 머리를 긁적이며 대답했다. 글쎄요, 전례도 없고 딱히 이렇다 할 흔적도 없어서 뭐라 말씀드리기 힘드네요. 터무니없겠지만 굳이 제 생각을 말씀드리자면 영화 한 장면이 생각나요. 혹시 그거 보셨어요? 브래드 피트 나온 영화. 거기에 보면 살인자가 어떤 사람에게 총 들이대면서 억지로 막 음식 먹게 하거든요. 그 사람이 폭식으로 죽을 때까지요. 김영사는 길게 담배 연기를 뿜어내며 몸을 돌렸다. 참나, 진짜 걸신이라도 들린 거야 뭐야? 민망해하는 감식반을 뒤로 하고 밖으로 나섰다. 여러 가지 미심쩍은 부분은 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사고사 정도로 끝날 것 같다. 배고프네. 저런 시체를 봤으면 입맛이 싹 달아나야 정상인데 왜 이렇게 배가 고프지? 김영사는 급작스레 밀려오는 허기에 의아해하며 식당으로 향했다. 꿈의 주인. 내가 정신을 차렸을 때 사방이 새까맣게 칠해진 방 안이었다. 방 안에는 나이도 복장도 다양한 열댓 명의 사람들이 혼란스러운 얼굴을 한 채 방 안을 두리번거리고 있었다. 후줄근한 셔츠를 입은 중년의 남자와 빵모자를 쓴 노인, 창백한 표정의 양복을 입은 남자와 금발의 여자, 그리고 바닥에는 추리닝 차림을 한 여자와 날카로운 인상의 젊은 남자. 사람들은 모두 이곳이 어딘지 모르는 듯 했다. 나 역시 이곳이 어딘지 전혀 알 수 없었다. 그때 방 안에 있던 스피커에서 어떤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다들 정신을 차리신 모양이네요. 나를 포함한 모두는 스피커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여러분들이 왜 이곳에 계신지 궁금하실 겁니다. 설명하자면 조금 복잡합니다. 하지만 저 역시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자는 약간 장난스러운 듯한 말투로 말을 이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곳은 누군가의 꿈속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일종의 영혼 상태로 어떤 이의 꿈속에 들어와 있는 거죠. 이해합니다. 믿기 어려우시겠죠. 하지만 사실입니다. 이 꿈의 주인은 잠을 잘 때마다 가끔씩 이렇게 사람들의 의식을 불러옵니다. 그 사람들은 꿈속에 갇히게 되는 거죠. 저도 여러분들처럼 이곳에 갇힌 사람 중 하나입니다. 약간의 소란이 일었다. 스피커 속의 목소리는 이해한다는 듯 한참을 기다렸다가 다시 입을 열었다. 믿기 어려우신 건 압니다. 하지만 이곳을 빠져나가기 위해서는 제 말을 따라주셔야 합니다. 우선 조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꿈속은 저희가 살던 곳처럼 넓고 방대합니다. 저희 같은 진짜 사람뿐만 아니라
꿈으로 만들어진 사람들도 잔뜩 있죠. 꼭 게임의 NPC들처럼 말입니다. 목소리는 잠시 주저했다가 다시 입을 열었다. 이곳에 대해 궁금하신 게 많겠지만 전부 설명하자면 끝도 없을 테니 이쯤에서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포함한 모두가 이곳을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이 꿈의 주인이 잠에서 깨어나면 됩니다. 보통이라면 몇 시간 정도만 기다리면 꿈에서 깨어나겠죠. 하지만 문제는 꿈에서 흐르는 시간은 실제 시간과 다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제가 이곳에 들어온 지 대략 2년이 지났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저희가 여기서 빠져나가기 위해선 억지로 꿈의 주인을 깨워야 한다는 거죠. 다행히 꿈의 주인 역시 이곳에 있습니다. 즉, 우리는 꿈의 주인을 찾아서 깨우면 되는 겁니다. 여기서 깨운다는 것은 죽인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이해가 되셨나요? 전 오랜 시간 동안 경험을 통해 꿈의 주인일 가능성이 가장 높은 분들을 선별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만든 이 방으로 모셔왔죠. 제법 애를 먹었지만 보시다시피 이렇게 성공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여러분이 무엇을 해야 할지 아시겠죠? 다만 한 가지 명심하셔야 할 것은 꿈의 주인이 아닌 사람이 꿈속에서 죽게 된다면 그 사람은 현실에서도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장난스럽게 말하던 목소리는 갑자기 웃음기 가신 목소리로 변하며 말을 마쳤다. 저를 위해, 당신들의 소중한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 꿈의 주인을 죽여주세요. 뚝 하는 소리와 함께 스피커가 꺼지고 방 안에 침묵이 내려앉았다. 나를 포함한 사람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눈치만 보고 있었다. 난 아니야. 누군가 그렇게 침묵을 깨버리자 그걸 시작으로 모두가 자신은 꿈의 주인이 아니라며 경계태세를 갖추었다. 잘못 의심받았다가는 말 그대로 죽을 수도 있는 상황. 모두 그걸 알고 있기에 상황은 조금씩 복잡해지고 있었다. 그때 양복을 입은 남자가 중재에 나섰다. 잠시만요. 이렇게 서로 떠들어봐야 알 수 있을 리가 없어요. 다들 어서 이곳을 나가고 싶잖아요. 우리 침착하게 생각해봐요. 우선 다들 앉아서 차분히 이야기해보는 게 어때요? 그 말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흥분을 가라앉히고 자리에 주저앉았다. 그때 다시 스피커에서 목소리가 들려왔다. 잘하셨습니다. 칼부림이라도 일어나지 않을까 싶었는데 다행히 잘 정리가 되었네요. 팁을 하나 드리자면 꿈의 주인은 지금 꿈을 꾸는 상태이기 때문에 기억이 불분명할 겁니다. 다들 꿈속에선 기억이 희미해지는 건 알고 계시죠? 그 말에 우리는 서로를 돌아가며 자신의 기억을 이야기하기로 했다. 저는 27살이고 어머니랑 둘이 살고 있어요. 아버지는 제가 태어나기 전에 돌아가셨고요. 동네에서 어머니가 작은 옷가게를 하시는데 졸업하고부터 그 일 돕고 있어요. 모두가 간략하게 자신의 신상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간략한 내용이라 이런 걸로 무언가를 알 수 있을까 싶을 때 빵모자를 쓴 노인의 차례가 되었다. 그러니까 부인이랑 딸이랑 사는데, 아니, 딸은 시집가서 손녀를, 아니지 손주 녀석을 데리고 집에 오는데 요샌 자주 안 와. 그렇게 말하고는 허허 웃으며 덧붙였다. 미안하네. 내가 나이를 먹으니 좀 오락가락해서. 하지만 분위기는 이미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다. 모두의 눈빛이 날카롭게 변했다. 노인은 그런 것도 모르고 허허 웃으며 자리에 앉았다. 다들 눈치만 보고 있던 그때
날카로운 인상의 남자가 소리 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노인의 뒤쪽으로 다가갔다. 분명 지훈이란 이름의 남자였다. 나를 포함한 모두는 숨죽인 채 그 모습을 가만히 바라보고 있었다. 지훈은 노인의 등 뒤로 다가가 일말의 주저함도 없이 노인의 목을 졸랐다. 노인은 새된 비명을 지르며 격하게 반응했다. 하지만 젊은 남자의 힘을 감당할 수 있을 리 만무했다. 모두는 그 모습을 차마 지켜보지 못하고 고개를 떨구었다. 나를 포함한 몇몇 사람이 말리라는 듯한 제스처를 취했지만 끝끝내 움직이는 사람은 없었다. 노인은 핏발선 눈을 부릅뜬 채 거품 끓는 소리를 내며 버둥대다 곧 움직임을 멈추었다. 사람이 죽는 광경을 눈앞에서 지켜봤지만 모두가 두려움보단 내심안도 한 듯 보였다. 몇몇 사람은 이제 깨어날 거라고 생각했는지 눈을 꼭 감거나 주변을 열심히 둘러보기도 했다. 하지만 변하는 건 없었다. 처음과 달라진 게 있다면 지금은 노인의 시체와 살인범 한 명이 생겼다는 것 뿐이었다. 우리 상황을 확인이라도 시켜주듯 스피커에서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쉽게도 꽝인 모양입니다. 몇몇 여자들이 훌쩍이는 소리가 들려왔다. 난 더 참지 못하고 무표정한 얼굴로 노인의 곁에 서 있는 지훈에게 소리를 질렀다. 당신 대체 뭐야? 당신이 무슨 짓을 한 줄 알아? 사람을 죽였어. 지훈은 날 보며 비아냥거리듯이 말했다. 그런 소리를 할 거였으면 아까 했어야지. 내가 목 조르고 있을 땐 다들 모른 척 하더니만 이제 와서 살인범 취급이야? 반박할 말이 없었다. 지훈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제자리로 돌아갔다. 그때부터 분위기가 묘하게 돌아가기 시작했다. 한 번 의심을 받은 순간 곧바로 타겟이 되어 공격을 받을 것이다. 주변 사람들은 절대 서로를 도와주지 않을 게 분명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꿈 주인을 찾는 방법은 사실상 없다. 저 스피커 너머의 남자는 그걸 잘 알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가둬두고 이런 살인 게임을 시키는 것이다. 모두가 그걸 알기에 섣불리 입을 열지도 움직이지도 않았다. 옆 사람의 침 삼키는 소리까지 들리는 침묵의 시간이 계속되었다. 조금 실망스럽네요. 다들 집에 가고 싶지 않으신 겁니까? 그렇게 가만히 있으면 결국 웃는 건 꿈 주인입니다. 여러분의 모습이 얼마나 웃기겠습니까? 뭐 이대로 가다간 끝이 안 날 것 같으니 제가 약간의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피커의 목소리가 끝나자 천장에 있던 작은 문이 열리며 무언가 바닥으로 떨어졌다. 커다란 군용 나이프. 나이프는 정확히 사람들의 정 가운데에 떨어졌다. 다들 칼과 주변을 빠르게 곁눈질하기 시작했다. 난 상황을 진정하기 위해 입을 열었다. 여러분 흥분하면 안 됩니다. 저 녀석이 하는 말은 무시하고 우리끼리 해결 방안을 찾아... 하지만 내 말이 끝나기도 전에 몇몇 사람들이 칼을 향해 뛰쳐나갔다. 침묵은 순식간에 깨지고 주변에서 성난 고함과 비명소리로 가득 찼다. 난 흥분한 사람들을 말리려 했지만 역부족이었다. 양복 차림의 청년과 중년의 사내, 추리닝을 입은 여성과 지훈까지. 나머지 사람들은 상황을 지켜보며 여차하면 가담하려 하고 있었다. 얼마간의 마찰 끝에 칼은 지훈의 손에 쥐어졌다. 추리닝 차림의 여성은 머리를 심하게 얻어맞았는지 바닥에 쓰러진 채 머리를 감싸고 있었다. 지훈은 입술에 피를 닦으며 칼을 양손에 쥔 채 물러났다. 내가 말이야, 이제 좀 사람답게 살 수 있을 것 같거든? 나같이 못난 놈 조타른 애 덕분에 정신 차리고 그럴듯한 직장도 잡았고 부모도 없이 자란 주제에
내년이면 애 아빠가 된다 이거야. 내가 애 태어나기 전에 조촐하게 식이라도 올려주겠다고 약속했거든? 무슨 일이 있어도 드레스는 입혀주겠다고 약속했단 말이야. 그게 무슨 말인지 알아? 지우는 주변을 둘러보며 말을 마쳤다. 여기 있는 너희들 전부 다 죽여서라도 살아나가겠단 소리야. 곧 지우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달려들었다. 어느새 깨끗했던 바닥은 피로 엉망이 되었고 비명소리는 점차 줄어갔다. 예상대로 그 누구도 서로를 돕지 않았다. 오히려 누군가 죽을 때마다 혹시나 하는 표정으로 주변을 둘러보기까지 했다. 남은 사람은 5명 뿐이었다. 문제는 남은 사람들이 제법 체격이 좋아 지훈도 쉽사리 움직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때 스피커에서 목소리가 들려왔다. 훌륭합니다. 계속 꽝이 나오는 건 아쉽지만 그래도 많이 왔어요. 이제 슬슬 마무리를 지을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말을 마침과 동시에 천장의 구멍에서 무언가 떨어졌다. 권총이었다. 나를 포함한 모두는 주저없이 총으로 달려들었다. 다행히 거리는 내가 제일 가까웠다. 난 급히 몸을 날려 총으로 손을 뻗었다. 하지만 덩치 큰 한 남자가 내 반대쪽 손을 잡아채웠다. 운동 꽤나 한 사람인지 도저히 뿌리칠 수 없었다. 난감해하던 그때 지훈이 재빨리 다가와 덩치 큰 남자의 목에 칼을 찔러 넣었다. 그 틈을 노려 난 총을 집어들고는 멀리 떨어졌다. 그리곤 지훈을 겨냥한 채 벽으로 이동했다. 지훈은 양손을 들어 올리며 입을 열었다. 잠깐, 정신 차려. 날 죽여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걸 알잖아. 난 꿈주인이 아니야. 내가 꿈주인이라면 이렇게 고생해가며 사람들 죽이겠어? 그리고 너도 아니겠지. 그렇지? 그의 말이 맞았다. 이제 남은 사람은 4명. 나와 지훈이 꿈의 주인이 아니라면 남은 둘 중 한 명이 꿈의 주인이란 이야기다. 고민하던 나는 천천히 총구를 돌렸다. 그리곤 남은 2명을 겨냥한 채 말했다. 좋아. 이제 다 끝났어. 일 더 복잡하게 하지 말고 빨리 말해. 둘 중 누구야? 내 말에 둘은 눈만 굴릴 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난 둘에게 한 발짝 다가가며 다그쳤다. 빨리 말해. 누구냐니까. 하지만 누군가 입을 열기도 전에 지훈이 오른쪽에 서 있던 남자에게 달려들어 목에 칼을 꽂아 넣었다. 온 신경이 나에게 걸려있던 그 남자는 순식간에 다가온 칼을 막아내지 못했다. 하지만 셋이 남았음에도 여전히 변한 건 없었다. 난 떨리는 손으로 남은 한 명에게 총을 겨누었다. 가벼운 옷차림의 청년. 이제 남은 사람은 이 사람뿐이다. 많은 희생이 있었지만 결국은 찾아냈다. 난 주저없이 방아쇠를 당겼다. 뭐야? 어떻게 된 거야? 모두가 쓰러지고 2명이 남았지만 아직도 우린 방 안에 있었다. 난 당황한 채 옆을 바라보았다. 지우는 씁쓸한 웃음을 지은 채 나를 보고 있었다. 너 지금까지... 난 다급히 총을 들어 올리고 그를 향해 방아쇠를 당겼다. 하지만 틱 하는 소리만 날 뿐 총은 발사되지 않았다. 총알이 딱 한 발뿐이었던 모양이다. 내가 당황한 사이 지우는 순식간에 내게 다가와 날 벽에 몰아붙이고는 내 목에 칼을 가져다 대었다. 그리곤 내 눈을 보며 입을 열었다. 설마 했는데
진짜 너였냐? 당황스러웠다. 이 상황에서 연기를 하는 것일까? 그런 것 같지는 않았다. 아니, 애초에 이곳에 꿈 주인 따윈 없었을지도 모른다. 거기에 생각이 미친 난 발악적으로 대답했다. 아니야, 난 다 기억난다고. 하지만 난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내가 누구였지? 분명히 아까까진 확실히 알고 있었다. 하지만 갑자기 전혀 기억이 나질 않는다. 혼란스러운 그때 스피커에서 다시 목소리가 들려왔다. 드디어 찾으셨네요. 우리 이곳에 가둔 망할 녀석을요. 이제 정말 집에 갈 수 있겠네요. 축하드립니다. 난 다시 한번 크게 소리쳤다. 난 아니라니까. 하지만 여전히 기억해낼 수 없었다. 내가 살던 곳도, 가족도, 친구도, 내 이름조차도 전혀 기억해낼 수 없었다. 처음에 자기소개할 때에는 분명 알고 있었다. 아니, 알고 있던 것 같은 기분이 든다. 갑자기 내 모든 기억에 의문이 들었다. 동시에 내 안에서 무언가 와르르 무너졌다. 난 멍한 목소리로 작게 중얼거렸다. 그래, 여긴 내 꿈속이구나. 그러자 신기하게도 이 모든 것을 내가 통제할 수 있을 것 같은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 난 여전히 시끄럽게 울려대고 있는 스피커를 가만히 보다가 눈을 깜빡였다. 그러자 어느새 난 커다란 모니터가 있는 작은 방에 도착해 있었다. 터무니없는 일이었지만 난 당연히 그렇게 할 수 있었다. 이곳은 내 꿈속이니까. 모니터 앞에는 작은 몸집의 남자가 다급하게 사라진 나를 찾고 있었다. 난 웃으며 손을 휘저어 그 사내를 방 안으로 던져 넣었다. 방 안에 있던 지우는 갑자기 내가 사라지고 작은 체구의 남자가 방으로 들어오자 상황이 이해가 안 가는 듯 당황한 표정을 하고 있었다. 난 그 모습을 기분 좋게 지켜보며 마이크에 대고 말했다. 이제 확실해졌네. 아무래도 내가 꿈 주인이었나 봐. 아까까지만 해도 몰랐는데 말이야. 자,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 내가 깨면 너희들은 무사히 현실로 돌아가겠지? 그런데 말이야, 그냥 곱게 보내주기엔 지금 내 기분이 상당히 더럽거든. 내 말에 작은 체구의 사내는 급히 무릎을 꿇었다. 지훈 역시 다급히 칼을 버리곤 말을 이었다. 잠깐, 난 어쩔 수 없었어. 너도 봤잖아. 난 꼭 돌아가야 된다고. 드레스 입혀주기로 약속했단 말이야. 지훈의 절규를 뒤로 한 채 난 모니터 아래에 있는 소각이라고 써진 버튼을 눌렀다. 순식간에 방 안은 불길에 휩싸였다. 둘이 불타는 모습을 지켜보던 나는 비명소리가 사라지자 크게 한숨을 쉬고 몸을 돌렸다. 이 방을 나가면 꿈에서 깨어날 수 있을 것 같았다.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 엄밀히 말하면 내 의사는 아니었지만 내 책임이 없다고 말하긴 힘들었다. 게다가 몇 명은 직간접적으로 죽이기까지 했다. 착잡한 마음이 들었지만 고개를 흔들어 생각을 떨쳐내었다. 깨어나면 지금 기억은 마치 꿈처럼 서서히 잊혀질 것이다. 어느새 생겨난 출구를 통해 나가며 난 혼잣말을 중얼거렸다. 그래, 그냥 좀 기분 나쁜 꿈이라고 생각해야지.
성선설과 성악설. 얼마 전에 누군가 저에게 물었습니다. 성선설과 성악설 중 어떤 걸 믿느냐고 말이죠. 간단히 대답할 수는 없는 문제였기에 한동안 고민에 빠졌습니다. 과연 인간은 어떤 존재일까? 선을 배우는 악한 존재, 악을 알아가는 선한 존재. 꽤나 오랫동안 고민을 했지만 쉽게 결론 지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사람의 일생을 떠올리곤 답을 내릴 수 있었죠. 대답하기 전에 그 사람의 일생에 대해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약간 지루하고 기분 나쁜 이야기가 될 수 있겠지만 한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제가 잘 아는 어떤 남자아이의 슬픈 인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아이의 부모는 그리 좋은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친엄마는 걸음마를 떼기도 전에 집을 나갔고 아빠는 술주정뱅이 건달이었습니다. 그 아이는 언제나 더러운 방 안에 방치된 채 추위와 배고픔을 견뎌야 했습니다. 그런 최악의 환경에서 아이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건 기적인지도 모릅니다. 아이가 6살이 되었을 때 아이 아버지는 만취 상태로 강에 빠져 목숨을 잃었습니다. 챙겨줄이 하나 없는 그 아이가 길바닥에서 굶어 죽을 처지에 놓였을 때 한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그 남자는 아이를 허름한 판잣집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 좁디 좁은 방에는 자신과 비슷한 처지의 아이들이 잔뜩 있었습니다. 그 남자는 고아들을 데려다 앵벌이를 시키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날 이후로 아이는 앵벌이를 하며 남자에게 상납금을 바쳐야 했습니다. 상납금이 부족하면 굶는 건 기본이었고 심하게 두들겨 맞는 일도 흔했습니다. 그쯤 되자 아이는 상납금을 맞추기 위해 행인들의 주머니에 손을 대기 시작했습니다. 그 행동을 우리는 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아이는 그저 배가 고팠습니다. 그냥 매 맞는 게 너무 무서웠습니다. 그뿐입니다. 거기엔 선도, 악도 없었습니다. 아이가 조금 더 자라자 남자는 아이에게 위험한 일을 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한 물건을 배달하는 일을 시작으로 누군가의 뒤를 밟거나 물건을 훔쳐오는 일도 했고 언젠가부터는 사람을 위협하거나 다리를 부러뜨리는 일도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의 아이는 몰랐겠지만 그 일들은 남자가 받아온 조직폭력배의 잔심부름들이었습니다. 아이는 그게 나쁜 일이라는 생각을 할 수 없었습니다. 좋고 나쁘다는 개념을 배운 적도 없었고 남자의 말은 절대 거부할 수 없다고 어린 시절부터 세뇌되어 왔으니까요. 그리고 19살이 되던 해에는 마침내 사람까지 죽이게 되었습니다. 처음 사람을 죽일 때 그 아이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쾌감? 두려움? 슬픔? 아닙니다. 그 아이는 그저 담담하게 상대의 몸에 칼을 쑤셔박았습니다. 나쁜 짓이란 것도 하면 안 되는 짓이란 것도 배우지 못했으니까요. 그냥 시킨 대로 했을 뿐입니다. 오늘은 밥을 먹을 수 있겠구나. 오늘은 매를 맞지 않을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말이죠. 경찰에 잡혀가게 되었을 때에도 아이는 자신이 왜 잡혀가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아이에게는 선악에 대한 개념이 없었으니까요. 아이러니하게도 감옥에서 아이는 전혀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선과 악에 대해 배웠고 해도 되는 일과 하면 안 되는 일을 배웠습니다. 떳떳하게 돈을 버는 법을 배웠고 사람들과 어울려 사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걸 모두 알게 되자 그 아이는 과거 자신의 행동이 해서는 안 될 나쁜 짓이란 걸 알게 되었고 뒤늦게 후회와 슬픔과 고통을 느꼈습니다. 한참을 힘들어하던 그 아이는
이제부터라도 누구보다 착한 사람이 되겠다고 다짐하고는 모범수가 되어 모든 복역을 마치고 사회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자신과 같은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가난한 자들과 고아들을 위해 열심히 봉사를 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조금 길었지만 이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이는 살인까지 저질렀지만 결국 사람들에게 봉사를 하는 선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악한 인생을 산 듯하지만 그 시작과 끝은 선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은 훌륭한 교육자니 자상한 고아원 원장이니 하는 평가를 듣고 있지만 과거에는 애들에게 앵벌이를 시키고 두들겨 패는 흉악한 삶을 산 사람도 있으니까요. 그럼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저에게 성선설과 성악설 중 무얼 믿냐고 물으신다면 제 대답은 어느 쪽도 믿지 않는다입니다. 선한 놈은 뭘 하든 결국 선하고 악한 놈은 뭘 하든 결국 악하단 이야기죠. 환경에 따라 잠깐은 달라지겠지만 그 본질은 바꿀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제가 계속 이렇게 선량한 고아원 원장으로 남기 위해서는 그 아이를 죽여버리는 악행을 저질러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 아이는 저에 대해 너무 많은 걸 알고 있으니까. 제가 그 아이에 대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럼 뭐가 있죠? 제발 절 풀어주세요. 반갑습니다. 이 신문은 녹음되고 있고 저는 도니보르 까르다 경찰서의 짐 가비 경장입니다. 이름이 뭡니까? 없어요. 이름이 없다고요? 네. 그래요. 당신은 시신 4구와 함께 발견되었습니다. 당신 친구들이었습니까? 아니요. 그럼 그들이 왜 그 다락방에 당신과 함께 있었던 겁니까? 질문을 하려고요. 질문이라... 어떤 질문인지 말해보세요. 왜 대답을 안 합니까? 질문이 아니었잖아요. 참나. 그 사람들이 당신한테 어떤 질문을 한 건지 말해주시겠습니까? 그럼 뭐가 있죠? 무슨 질문이 그래요? 그게 마지막 질문이었습니다. 그들이 죽기 전에요. 알겠습니다. 왜 피해자들이 당신에게 질문을 한 겁니까? 제가 대답을 하니까요. 무슨 대답을 한단 겁니까? 모든 질문에 대한 대답이요. 제발 경장님, 전 잘못한 게 없습니다. 보내주세요. 모든 질문이라니 도대체 그게 무슨 뜻입니까? 전 질문을 받으면 대답을 해요. 그게 무슨 질문이든지요. 왜죠? 그래야만 하니까요. 그게 사실이면 참 좋겠네요. 신문이 훨씬 더 편했을 테니까요. 그러니까 당신은 도를 믿는다 뭐 그런 겁니까? 당신 델피의 신탁이에요? 아니요. 그럼 다음 주 복권 1등 번호가 뭡니까? 18, 20, 32, 33, 44, 15. 웃기는군. 그럼 당신과 함께 발견된 방문자들을 죽인 범인도 알고 있습니까? 그들은 자살했어요. 왜죠? 제 대답을 들어서요. 그래요. 정리를 좀 해봅시다. 그들이 무슨 질문을 했죠? 내 이름이 뭐죠? 내 딸은 지금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사업이 성공할까요? 아니라니. 왜요? 어떻게 하면... 잠깐만요. 그러니까 당신은 다락에 사람들을 불러 질문을 시키는 겁니까?
부른 적 없어요. 그들이 절 찾은 거예요. 그래요. 그럼 그 사람들의 이름도 알고 있겠군요. 어이가 없군. 그 사람들 이름이 뭡니까? 존 패트릭, 레나 슈, 브라이언 머레이, 조지 캐스터. 아, 아는 사람들이었군요. 경장님이 질문한 순간 알게 된 겁니다. 제발. 그러시겠죠. 그럼 제가 제 아내 이름을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할 겁니까? 제인 가비. 제발 보내주세요. 제가 머릿속에 떠올린 카드 뭡니까? 다이아몬드 4. 그럼 지금은요? 클럽 에이스. 카드 3장을 생각할 테니 맞춰봐요. 뭐죠? 스페이드 7, 하트 9, 우노의 4장 뽑기. 무슨 속임수를 쓰는 겁니까? 속임수가 아니에요. 제발 보내주세요, 경장님. 내가 어릴 때 있었던 상상의 친구 이름이 뭡니까? 월터. 내가 잃어버린 사진 상자는 어디 있습니까? 경장님 아버님 댁 보일러 위에요. 제발요. 마라 케니를 납치한 범인이 누굽니까? 마라의 양어머니요. 제이는 편하게 세상을 떠났습니까? 네, 경장님. 이제 제발. 나는 또 제인을 볼 수 있는 겁니까? 그렇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럼 천국이 존재하는 건가요? 아니요. 그럼 뭐가 있죠? 살인마 활용법. 청년은 머리에서 피를 흘리며 의자에 묶여 있었다. 청년의 앞에는 중년의 남자가 무서운 얼굴로 청년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생긴 건 멀쩡하게 생겨서는 잘도 사람을 죽였구만. 그것도 6명씩이나. 아니지. 알려진 것만 6명일 테고 실제로는 더 있겠지. 청년은 크게 한숨을 쉬며 대답했다. 네,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됐네요. 청년은 경찰을 피해 창고에 잘 숨어 있었지만 갑자기 눈앞의 남자가 몽둥이를 들고 뛰어들어서는 이렇게 묶어놓은 것이다. 아무래도 경찰은 아니신 것 같은데 누구세요? 제가 죽인 사람 가족이신가? 청년의 질문에 남자는 대답 대신 다른 이야기를 꺼내었다. 솔직히 말하면 넌 내가 가장 싫어하는 족속이야. 마음 같아선 당장에 경찰에 넘겨버리고 싶지만 우선 지금은 참겠어. 역겹지만 네놈 도움이 필요하니까. 남자는 품 안에서 어떤 남자의 사진을 꺼내어 청년에게 보여줬다. 난 무슨 일이 있어도 이놈한테 복수해야겠어. 이 인간이 내 딸과 아내를 죽였거든. 술에 취해서 차로 들이받고 그대로 도망쳤지. 분명 서둘러 병원에만 데려갔으면 살았을 텐데 말이야. 내 복수를 네가 좀 도와줘야겠어. 네 놈은 분명 사람을 고통스럽게 죽이는 방법이라든가 그런 세세한 걸 잘 알고 있겠지. 청년은 고개를 끄덕이며 흥미로운 표정을 지었다. 내가 요구하는 건 이거야. 이놈을 최대한 고통스럽게 죽여줘. 고문을 하던 사지를 자르건 간에 최대한 고통스럽게. 물론 나중에라도 내가 시켰다는 말을 하면 곤란해. 청년이 대답하지 않자 남자는 조용히 덧붙였다. 거절한다면 당연히 넌 곧바로 경찰서 행이야. 하지만 날 도와준다면 풀어주지. 청년은 잠시 고민하다 대답했다. 선택의 여지가 없네요. 언제 시작할까요?
의자에서 풀려나 밖으로 향했던 청년은 몇 시간 후 불쾌한 표정으로 다시 돌아왔다. 혹시나 틈을 봐서 도망치지 않을까 긴장하고 있었는데 괜한 걱정이었구만. 그래, 그놈은 최대한 고통스럽게 죽였나? 남자의 말에 사진 몇 장을 건네며 말했다. 아저씨가 계속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잖아요. 도망칠 기색이 보이면 바로 신고하셨을 테니 별 수 없었죠. 내키지는 않지만 빨리 해치우고 자유를 찾는 수밖에. 사진 확인해 보세요. 남자는 청년이 건넨 사진을 훑어보았다. 가능하면 전부 자세히 들여다보고 싶었지만 절반 정도 보자 도저히 사진을 넘길 엄두가 나지 않았다. 그놈의 끔찍한 모습을 보면 속이 시원할 줄 알았건만 메스꺼운 느낌만 들 뿐이었다. 남자는 복수감 대신 알 수 없는 찜찜함을 느끼며 사진을 내려놓았다. 청년은 여전히 내키지 않는 얼굴로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며 입을 열었다.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사실 전 사람 죽이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그 말에 남자는 비웃음을 흘렸다. 그런 것 치고는 시체가 너무 끔찍한데 이전 살인사건들도 사지 멀쩡한 시체가 하나도 없다고 들었어. 청년은 크게 한숨을 쉬며 대답했다. 알아요. 헛소리처럼 들리시겠죠. 하지만 진짜예요. 전 남한테 피해 안 주고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었어요. 그런데 제 안에 무언가 끔찍한 게 있었어요. 거기까지 말한 청년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남자를 보며 말을 이었다. 처음 이상하다고 느낀 건 3년 전이었어요.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저를 조종하는 것 같았어요. 당연히 처음엔 무시했죠. 하지만 어느 순간 정신을 차려보니 사람을 죽이고 있었어요. 그 공포심은 겪어보지 않으면 절대 모를 거예요. 거기까지 말한 청년은 눈을 지그시 감고는 감정을 조절했다. 제가 처음 사람을 죽일 때 어떤 느낌이었을 것 같으세요? 글쎄, 희열을 느꼈나? 아니면 만족감? 남자의 말에 청년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처음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즐겁다고 느낀 적 없었어요. 눈앞에 있는 사람을 찌를 때마다 내 몸을 찌르는 듯한 고통을 느꼈어요. 그리고 엄청난 죄책감을 느꼈죠. 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자살할 수도 없었죠. 내 안에 있는 무언가가 그걸 허락하지 않았으니까요. 남자는 약간 의외라는 듯 가만히 청년을 쳐다보았다. 살인자라는 사실에는 변함없었지만 청년의 말에는 고통이 묻어나오는 듯했다. 청년을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이전과는 약간 달라 보였다. 평범하게 살고 싶었다 라는 말이 왠지 슬프게 느껴졌다. 복수했다는 쾌감 대신 허탈감과 알 수 없는 불편한 감정만이 들었기에 더더욱 그렇게 느꼈는지도 모른다. 무어라 말을 건네려던 남자는 생각을 바꾸곤 입을 다문 채 돌아섰다. 그래도 살인자는 살인자다. 사연이야 있겠지만 그렇다고 살인자는 동정하고 싶지 않았다. 됐으니까 그런 소린 그만해. 약속대로 신고 따윈 안 할 테니 너도 약속 지켜. 난 갈 테니까 다시 마주치는 일 없도록 하자고. 그대로 밖으로 나가려던 남자의 등 뒤로 청년의 말소리가 들려왔다. 지금 살짝 방심하셨죠? 그 말에 놀란 남자가 급히 몸을 돌렸지만 너무 늦어버렸다. 청년은 어느새 남자의 뒤로 다가와 돌아서는 남자의 몸에 칼을 찔러 넣었다. 심파에 참 약하시네요. 처음엔 경멸하면서 계속 틈을 안 보여주시더니 말 몇 마디에 태도가 싹 풀어지셨어요. 남자는 청년을 떨쳐내려 했지만 손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다.
제가 방금 사람을 죽일 때마다 못 견딜 정도로 고통스럽다고 했었죠? 청년은 남자를 바닥에 쓰러뜨리며 말을 이었다. 거짓말이었어요. 처음 사람 몸에 칼을 찔러 넣었을 그때부터 말도 못하게 황홀했거든요. 청년은 아까와는 전혀 다른 섬뜩한 미소를 지으며 남자에게 다가갔다.